왜 어떤 동물은 무늬를 가지는데 다른 동물은 무늬가 없는 것일까? 또 무늬를 가진 동물은 왜 서로 다른 패턴을 가지는 것일까? 무늬를 생성하는 원리가 존재할까? 그 속에도 수학적 법칙은 숨어 있을까? 지구상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은 동물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7월과 8월 케냐의 마사이 마라입니다. 새로운 초지를 찾아 먹을거리를 찾아 동물들의 대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탄자니아의 세렝게티에서 머물던 초식동물은 건기가 시작되면 이곳 케냐 마사이 마라로 넘어옵니다. 얼룩말은 줄무늬로 서로를 알아봅니다. 치타의 전무늬는 다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풀 속에 몸을 조금이라도 숙이면 찾기 힘들어집니다. 치타의 전무늬는 몸 전체에 고루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꼬리 끝은 줄무늬입니다. 눈 밑에는 눈물 자국처럼 보이는 티어 마크가 있습니다. 햇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티어 마크 덕분에 치타는 먼 곳까지 볼 수 있습니다. 1660년에 설립된 영국의 왕립학회. 이곳 지하서고에 오랫동안 보관되어 온 한 권의 책에서 우리는 생명의 디자인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150년) 전 출간된 이 책은 생명이 어떻게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를 놀라운 직관력과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4장 자연 선택. The idea that Charles Darwin introduced so thoroughly almost 150 years ago. And natural selection is simply the ability of certain genetic types, individuals with certain genes, surviving better, having more offspring than individuals having other genes.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이 섬에는 눈을 크게 뜨지 않으면 쉽게 찾을 수 없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나뭇가지와 똑같은 무늬를 가진 이 녀석의 이름은 나뭇잎 도마뱀부치입니다. 다른 무늬를 가진 수많은 도마뱀이 멸종해 갈 때 자연은 이 무늬만을 선택했습니다. 자연이 스스로 선택한 무늬, 그것이 다윈이 내린 답입니다. 왜 치타는 사자 같은 무늬나 얼룩말 같은 무늬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2002년) 수학계에서 그 답을 담고 있는 2권의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연구를 시작한 머레이는 곧 동물의 무늬가 생성되는 과정을 방정식으로 기술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만나야 했던 것은 숫자와 기호가 아닌 화학물질이었습니다. 동물의 무늬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화학물질이었기 때문입니다. 멜라노사이트라는 색소세포에서 생성된 멜라닌은 동물의 털이나 피부로 옮겨집니다.
이 멜라닌으로 동물은 다양한 털의 색깔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멜라닌의 종류는 동물의 털 색깔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포유류는 검은색을 띠는 한 가지 멜라닌만을 주로 사용합니다. 한 가지 멜라닌이지만 농도를 달리하면 여러 색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마치 먹의 농담을 이용하는 수묵화와 비슷합니다. 얼룩말의 줄무늬도 멜라닌이 그려낸 작품인 셈입니다. 결국 같은 털이라도 멜라닌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검은색 털이 되기도 하고 흰색 털이 되기도 하네요. 그런데 어떻게 각각의 털이 모여서 얼룩말의 줄무늬 같은 일련의 패턴을 만들까요? 혹시 몸의 한 부분이라도 검은색 전무늬가 될 수는 없을까요? 한 마리 정도 혹은 몸의 한 부분 정도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수많은 얼룩말들은 모두 한 마리의 예외도 없이 줄무늬를 갖고 있습니다. 모레이는 하나의 단서를 찾았습니다. And so I took the idea of pattern formation, spatial pattern formation, from Alan Turing's classical paper in the 1954, I think it was. 앨런 튜링,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수학자 중 한 명입니다. 수학자이지만 그의 연구는 줄곧 생명현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알려지게 된 때는 수많은 생명이 사라지던 시기였습니다. (1943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지 수년이 흘렀지만 전쟁의 끝을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독일군은 특수 암호 제작기 에니그마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1급 군사 비밀은 모두 암호 제작기로 봉인되었습니다. 연합군에게는 암호를 풀어낼 해독기가 필요했고 마침내 적합한 인물을 찾았습니다. 그는 뇌의 사고 과정을 추적해 컴퓨터의 이론을 만들어낸 수학자였습니다. 튜링은 어릴 때부터 생명현상이나 뇌의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수학적으로 풀어낼 것인가를 고민했죠. 인간의 사고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순차적인 알고리즘으로 표현하고 이를 기계가 모방하게 하는 것이 가능함을 입증했습니다. 그는 이미 실제 컴퓨터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론적으로 컴퓨터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27세의 젊은 튜링은 자신의 연구를 바탕으로 암호 해독기를 고안했습니다. 2400여 개의 진공관을 이용해 만든 콜로서스였습니다. 튜링의 암호 해독으로 연합군은 독일 진영의 움직임을 미리 간파했습니다. 이를 통해 결정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로 타격을 입은 독일군은 곧 2차 대전에 항복을 선언합니다. 동물의 무늬를 만들어내는 화학물질. 그 상호작용에 대한 튜링의 방정식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숲은 언제라도 불이 날 것처럼 바싹 메말라 있습니다. 불은 무늬를 만드는 하나의 화학물질로 비유됩니다. 불이 번지지 않도록 헬기는 불 주위에 물을 뿌립니다. 헬기는 불을 억제하는 또 다른 화학물질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불과 소방 헬기의 대결이 끝나고 드디어 불이 꺼집니다. 숲은 그을린 자국으로 가득합니다. 두 화학물질의 반응과 확산이 남긴 무늬입니다. 튜링은 동물의 무늬가 이런 화학물질의 작용으로 생성될 것이라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상상으로만 여겨졌던 이 방정식이 곧 증명되었습니다. 실제 화학 실험을 통해서였습니다. 구소련의 한 화학자가 실제로 진행한 실험입니다. 화학물질은 튜링의 계산대로 확산하고 반응했습니다. 튜링의 이론이 상상이 아니라 실제한다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학자들은 포식자와 먹이 사이의 법칙도 방정식으로 풀어냅니다. 튜링이 화학물질의 확산과 반응을 수학 공식으로 설명했듯이 말이죠. 그렇다면 수학적으로 설명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왜 수학자들은 평이한 말로 풀어 설명하지 않고 수학 공식을 사용할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과 3개가 있는데 2개를 먹었더니 하나가 남았다라는 표현이 있다고 하죠. 수학자들은 아마도 3 빼기 2는 1이다 라고 표현할 겁니다. 첫 번째 표현이 더 쉬워 보이지만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과 하나를 다 먹지 않고 남기면 어떨지, 사과 하나가 썩어 있으면 어떨지. 하지만 두 번째 표현은 사과 3개 중에 2개를 완전히 먹었고 하나만 온전히 남았다라는 전혀 오해의 소지가 없는 명료한 표현입니다. 수학적인 표현을 쓰면 큰 보너스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곳 마사이 마라의 누떼수가 증가하면 사자수가 늘어납니다. 먹잇감이 풍부해지니까요. 사자수가 늘어나면 누떼수는 줍니다. 많이 잡아먹히니까요. 자, 이렇게 평이한 말로 표현하면 누떼수의 변화와 사자수의 변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자들은 같은 현상을 포획자 먹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조금 복잡해 보이는 수학 방정식으로 표현합니다. 이 방정식은 수학자들이 이미 잘 개발해둔 방식으로 풀 수 있고 누떼수와 사자수가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하게 해줍니다. 이제 우리는 2개월 뒤에 누가 몇 마리 있을지, 3개월 뒤에 사자수는 어찌 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방정식이 가진 힘 중에 하나는 예측입니다. 머레이 교수는 태아의 크기를 상정해 방정식을 대입하자 실제 동물 무늬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동물의 꼬리입니다. 이것은 전무늬 몸에 줄무늬 꼬리를 가진 동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줄무늬 몸에 전무늬 꼬리를 가진 동물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러한 동물은 자연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이러한 무늬를 가진 동물은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머레이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늬가 생성되는 시기는 동물마다 다릅니다. 얼룩말의 무늬는 태아가 작을 때 생깁니다. 반면 치타의 무늬는 태아가 클 때 생성됩니다. 꼬리의 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늬는 화학물질의 반응으로 생성됩니다. 면적이 넓은 치타의 꼬리는 많은 반응을 담아냅니다. 하지만 얼룩말의 작고 가는 꼬리는 다릅니다. 미처 하나의 반응도 제대로 담지 못합니다. 머레이는 확산 반응의 방정식을 이처럼 상징화된 도형의 수식으로 대입했습니다. 결과는 실제 무늬와 동일했습니다. 꼬리에 대한 머레이의 이론을 따라가면 몸 전체의 무늬도 어떤 원리에 따라 생기는지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몸의 무늬도 무늬가 생성될 때 태아의 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크기가 큰 태아는 많은 반응을 담아냅니다. 그보다 작은 태아는 그만큼의 반응을 담습니다. 그리고 태아가 아주 작으면 하나의 반응 속에 묻힙니다.
무늬가 생성될 때 코끼리의 태아는 너무 커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반응을 담습니다. 결국 이 반응은 태아에 묻혀 흔적을 잃어버립니다. 화학물질의 반응과 확산, 태아의 크기에 따른 무늬의 발생,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것을 설명하는 방정식. 이것들이 동물의 무늬 속에 숨어있던 보이지 않는 원칙들입니다. 생명의 세계에도 원리가 있다고 믿는 수학자들의 탐구가 결국 생명 현상의 깊은 곳을 보이는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건기가 시작되면 소식동물들의 먹이인 풀이 말라 없어집니다. 150만 마리의 누떼는 건기가 시작된 5월 이곳 세렝게티 남부를 떠납니다. 새로운 초지를 찾아 북서쪽으로의 대이동을 시작하는 것이죠. 목적지는 800km 떨어진 마사이 마라입니다. 마사이 마라를 가로지르는 마라강, 석 달간의 여정이 끝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누는 막상 강 앞에서 주저합니다. 강에는 누의 목숨을 노리는 존재가 많습니다. 온순해 보이지만 하마는 사실 난폭한 동물입니다. 누가 자기 영역을 넘어서기라도 하면 무서운 기세로 공격해 물어 죽입니다. 그러나 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몇 달 동안 굶주린 악어입니다. 그러나 일단 발을 담그면 거침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강을 건너는 것이 생존의 확률을 높입니다. 오늘 마라강을 건너는 누떼는 만여 마리가 넘습니다. 큰 규모입니다. 선두가 뛰어든 걸 확인한 누들이 앞다투어 강으로 몰립니다. 누를 내모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예년보다 수위가 낮은 강을 누는 빠르게 건넙니다. 악어는 쉽게 목표를 정할 수 없습니다. 악어의 턱힘은 백상아리의 10배입니다. 한 번 물리면 벗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주어진 삶을 무사히 마칠 수 있다면 누의 심장은 평생 몇 번이나 뛸까요? 학자들에 따르면 약 15억 번 정도 뛴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15억 번의 심장 박동수가 모든 포유류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코끼리도 사자도, 이곳에서 가장 작은 포유류의 하나인 몽구스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 모든 포유류는 일생 동안 심장이 뛰는 횟수가 15억 번으로 똑같은 걸까요? 체중이 많이 나가는 동물일수록 심장이 느리게 뜁니다. 몸집이 작은 임팔라의 경우 심장은 1분에 150회 정도 뜁니다. 그리고 그보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자는 1분에 60회로 줄어듭니다. 가장 몸집이 큰 코끼리는 1분에 30번 정도 심장이 뜁니다. 2초에 한 번 꼴입니다. 이처럼 큰 동물일수록 심장은 왜 느리게 뛸까요? 심장에서 출발하는 피는 산소와 영양분을 싣고 혈관을 통해 몸 구석구석으로 전달됩니다. 목적지는 세포입니다. 세포는 혈액을 통해 공급받은 에너지로 주어진 생명 활동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세포는 동물의 종에 관계없이 그 크기가 대부분 비슷합니다. 코끼리의 세포, 사자의 세포, 그리고 쥐의 세포에 이르기까지 크기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몸집이 큰 동물은 몸 안에 세포가 큰 것이 아니라 세포 수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몸의 크기에 따라 세포 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상자에 담기는 세포도 하나라고 가정합니다. 이번에는 키가 2배 큰 상자를 만듭니다. 가로, 세로, 너비가 모두 2배로 늘어납니다. 이 상자에는 8개의 세포가 담깁니다. 키는 2배로 커졌지만 세포의 수는 8배로 늘어났습니다. 인간의 세포 수가 100조이니 이 수쿠플수의 세포는 추측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세포 수가 많아지면 각각의 세포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세포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동물의 세포든 몸 밖에서 배양하면 필요한 에너지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몸 속으로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작은 동물의 세포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반면 큰 동물의 세포는 적은 에너지만 있어도 됩니다. 상대적으로 세포의 수가 많아 활동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If you increase by a factor of 10,000, 1 followed by 4 zeros, the metabolic rate of the cell decreases by a factor of 10. You'll need a tenth of the metabolic energy per second, but also the heart rate decreases by a factor of 10. It goes 10 times slower, so that a whale beats just a few times a minute, whereas a shrew beats at over 1,000 times a minute. It's extraordinary. 쥐처럼 작은 동물의 세포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세포가 쓰는 에너지도 많고 심장도 빨리 뛰어야 합니다. 그러나 코끼리는 다릅니다. 세포 수가 많아 효율적입니다. 에너지도 적게 쓰기 때문에 심장도 느리게 뜁니다. 하지만 동물의 크기가 커진다고 해서 심장이 무작위로 느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장 박동수와 동물의 크기 사이에는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쉬고 있을 때 지타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기초 대사량이라 부릅니다. 기초 대사량이 쓰이는 시간에 크기와 심장 박동수에는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모든 포유류의 심박수는 크기에 맞춰 일정한 비율을 가집니다. 한 줄로 그을 수 있을 정도로 규칙적입니다. 코끼리나 누, 톰슨 가젤 모두 독특한 자신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들의 체중에 따라 결정되는 심박수는 보이지 않는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1泊の時間が実は体重の4分の1量に比例する。4分の1の比例するっていうのは体重が10倍になると時間が約2倍長くなるってことです。でこれがゾウからネズミまでみんな成り立つってわけ。 놀라운 일입니다. 동물이 크기에 상관없이 구성 원리는 동일하다는 어떤 자연 법칙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모든 포유류의 심장 박동수. 그런데 심장 박동과 크기의 관계는 인간이 가진 생체 리듬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몸집이 작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따라서 이제 생체 리듬이 빨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외부의 변화는 굉장히 느리게 인식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몸이 커지고 심장이 느리게 뛰고 따라서 이제 생체 시계가 늦게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반대로 외부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다고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몸이 커지고 심장 박동이 느려지면서 몸 안의 생체 시계도 서로 다르게 흘러갑니다. 어리고 몸이 작을 때는 심장이 빨리 뛰고 생체 순환도 빠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외부의 시간은 느리게 갑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커지면 심장 박동은 느려지고 생체 순환도 느려집니다. 상대적으로 외부의 시간은 빠르게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은 동일하지만 생체 리듬은 서로 다른지도 모릅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같은 시간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찰나의 순간이라도 다르게 인식할지 모릅니다. 時計の時間っていうのはみんな同じです。もう宇宙の果てまでみんな同じ時間がずーっと流れてると思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でも動物が生きていくペースね、それをもし動物の時間だっていうふうに考えたらば、ハツカネズミなんて心臓がバーッと速いし、呼吸も速いし、早く大きくなって早く死ぬわけですからやっぱり生きていく時間は早いのね、小さい動物は。で大きい動物どう見たら何でもゆっくりなんです。ですから動物によって時間の速さは違うと言って僕はいいと思います。 피가 몸을 한 번 도는 시간도 크기에 따라 일정한 비율에 따릅니다.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성체가 되는 기간, 대동맥의 지름, 그리고 무려 50여 가지가 넘는 법칙이 동물의 크기와 관계됩니다. 그 중에는 수명의 법칙도 있습니다. 동물의 크기가 커질수록 수명도 일정한 비율로 늘어납니다. 심장 박동수와는 반대되는 기울기입니다. 이 두 직선을 곱하면 일정한 기울기가 나오고 그것은 숫자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모든 포유류가 공유하는 심장 박동수 15억입니다. 서로 다른 동물들이 평생 같은 심박수를 가진다는 것은 생명이 하나의 원리 아래 움직이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함께 가지는 원리가 있습니다. If you cut off a branch that has other branches associated with it, beyond it, and you take it away from the tree, it looks like a little tree, even though it came from the big tree. And it has the properties of that. And that's called self-similar or fractal structure. And the mathematics of this theory leads to that. And that's who we are. We have this property ourselves, just like trees. If you were to pull out your lungs, your respiratory system, it would look like a tree. 인간과 동물, 그리고 식물의 속성을 규정하는 프랙탈. 우리는 가장 큰 프랙탈 구조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프랙탈은 자연계에서 그 개념을 가져온 수학이론입니다. 가장 큰 프랙탈 구조는 높은 고도에 올라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공기에는 특수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한반도의 정확한 해안선 측정을 위해 수년째 촬영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촬영할 지역은 남해안 진해 인근 해역입니다. 전형적인 리아스식 해안입니다. 남해안은 복잡한 해안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안선은 확대해도 여전히 닮은 꼴을 띠고 있습니다. 프랙탈 구조입니다. 이 프랙탈 구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차원보다 복잡한 차원을 가집니다. 우리는 점을 0차원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선은 1차원이라 부릅니다. 면은 2차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불구불한 선은 몇 차원일까요? 1차원일까요? 혹은 2차원일까요? 프랙탈에서 이 선은 1차원과 2차원 사이에 존재합니다. 실제 우리나라 해안선도 약 1.3 프랙탈 차원을 가집니다. 그리고 해안선처럼 구불구불한 동물의 혈관도 프랙탈 차원을 가집니다. 어떤 해안선의 그런 차원이라는 것이 직선도 아니고 면도 아니기 때문에 저기 이제 어떤 1점 몇 차원이라는 것 때문에 발생된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 어떤 생명에 적용된 게 바로 이제 혈관 구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몸 안의 혈관 역시 확대를 하더라도 닮은 꼴의 프랙탈 구조입니다. 혈관의 이 프랙탈 차원이 생명계의 많은 그래프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혈관 구조의 모습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포유류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각 방을 비추는 전구처럼 세포도 온몸에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배선은 세포를 연결하는 혈관과 비슷합니다. 전구가 많아지더라도 배선의 형태는 변함이 없습니다. 빌딩처럼 큰 건물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Maybe not to 99.9%, but to maybe 90% or 95%, we are also the same as our dogs and cats and elephants. We are basically the same thing. We are variants of those, even though they look completely different. But in terms of the way they function as biological organisms, they are to a very large extent just a scaled version. Elephant just being a bigger version of a human being, and we're a bigger version than a mouse.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넓고 광대한 생명 현상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단일함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열쇠는 수학입니다. 생명 현상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질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서를 이해하고자 하는 인류의 탐구 과정에서 수학은 큰 무기가 되어줍니다. 미래를 여는 창, 수학의 역할은 더욱 증대되고 있고, 이러한 노력 과정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논리적 사고와 창의적 접근은 미래를 위한 가장 큰 자산입니다.